유례없이 긴 장마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늘고 당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해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우로 지금까지 40명이 넘게 사망, 실종되고 있고 전국 81개 시군구 산사태 정보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만도 7,000명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집중호우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이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당국은 이 안전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수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구호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치쟁점 짚어보는 정치회전 시간입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경 뭐 왔다 갔다 결국 하겠다는 얘기죠? 네, 피해 규모를 좀 보자고 그랬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올해 전남북 또 경남 지역의 피해가 커지니까 여야 지금 다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추경해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규모가 커져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써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은 아마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특별 재난적 선포도 추가로 전남북 경남 지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군요. 네,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가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 추경하는 건 물론이고 여당은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 일정도 좀 중지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8일, 9일 지난 호남 지역 대의원대에서 열고 후보들이 연설하고 좀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중단했죠.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계속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그 대의원대 29일 날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고요. 거기서 당대표하고 이제 최고위원들 지도부를 뽑는데 지금 다만 예정이 된 게 충남, 세종, 대전이 14일이고 충북이 16일인데 이 대의원대회는 다 연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수해가 좀 끝나면 또 어떻게 할지 그런다고 그러고 일단 전부 수해 비상체제로 복구해서 휴가 다 중단하고 세비도 떼가지고 수해 피해 복구에 좀 쓰고 그런 얘기고요. 오늘 통합당은 전남 구례에 갔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갑자기 아침에 그 예정이 없었는데 그 피해상 전남 구례 지역이 지금 피해가 심각하니까 삼진강역이죠. 그쪽도 찾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별 재난 지역 추가로 선정한다고요? 네, 정세균 총리가 지금 전남 전북 집중호우 지역 지금 경기 안성, 강원, 충북, 충남 해갖고 7일날 7개 시군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도 전남 전북하고 또 그 경남 지역 피해가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빨리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가장 관심 깊었던 거는 청와대 수석 인사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발표 안 났죠? 네, 오늘 오후쯤에 오늘 2시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하고 이제 보좌관 회의들이 열리는데 그 전까지 일부 수석은 교체가 발표하지 않겠느냐, 후임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요.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산하의 지금 수석들이 다 사표를 낸 상태인데요. 그렇죠. 아마 그러고 나서 곧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것이다. 기정사실로 다 교체될 것이다. 아마 대통령이 이거를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해석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후임을 다 지금 인선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달쯤에도 청와대 그 일부 참모진을 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후임 인선이 잘 안 돼서 좀 밀어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부동산 때문에 갑자기 민심이 너무 나빠지고 거기다가 특히 청와대 일부 참모들 사이에 벌어진 그런 난맥상이 그 민심의 그 이반을 더 추동하고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군 면이 있죠. 노영민 실장, 비서실장의 그 강남집, 청주집, 근데 결국 두 채 다 팔았지만 또 김조원 민정수석이 뭐 강남집 두 채를 파니 안 파니 그러다 하나를 내놨는데 시세보다 2억 더 내놔서 비싸가지고 비난을 이건 뭐 샀죠. 안 팔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여론이 엄청 들끓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이건 넘어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쯤 아마 노영민 실장이 결심을 하고서 사표를 내자 결심을 하고 사표를 내고 언론에 알린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다 바꾸기가 힘드니까 일단 먼저 얘기가 좀 있었던 민정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그다음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세 수석을 먼저 바꾸고 후임을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하는 게 더 힘드니까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뽑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 그 인사를 좀 순차적으로 처리하다가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이 정해지면 좀 이따가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당초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 유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전임 임종석 비서실장도 한 20개월 했거든요. 거의 재임 기간이 비슷한 데다가 그렇던가요? 예. 네네. 그리고 노영민 실장도 지금 19개월, 20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황이 이런데 노영민 실장만 사표를 반려하면 그 국민들 눈에 저거 뭐 괜히 자기들끼리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상당히 민심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노영민 실장도 시간은 걸리지만 수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답답한 게요, 보면. 네. 야당은 지금 나간다니까 역시 그 자리보다 집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비판하다가 비아냥거리죠. 네. 예, 또 있는다 그러면 책임도 안 지냐 이러고 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뭐를 같습니다. 해도 지금 밉죠. 예, 뭐를 예. 해도 미운 거예요. 국민들 입장이나 또 야당은 그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데 팔아도 믿고 안 팔아도 믿고 나가도 믿고 있어도 믿고 뭐 그런 상황이라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다 겪고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청와대도 뭐 모르는 게 아니죠. 특히 이 경험을 2006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부동산 폭등하면서 백약이 모인 상태에서 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데다가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정권도 잃고 그랬는데 그 당시랑 좀 다른 상황인 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과반수가 아니었고 의회에서는. 네. 그리고 차기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강력한 야당의 주자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세 가지 상황에서 다 지금은 좀 다르죠. 다르죠. 지금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 40%대를 단단한- 유지해요. 거기가 단단한 지지층이 아직 지지층이 있는데 남아있고요. 물론 지금도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30대, 40대 수도권, 경기, 인천 여성들이 지금 막 떨어져 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40%는 유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로 총선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당은 대권 주자가 유력한 주자가 있고 야당은 뭐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 맞습니다. 그때랑은 상황이 굉장히 수평 비교하기 다르죠. 좀 어려운 어렵죠. 상황입니다. 그냥 비교하기는 예. 어렵지만 어찌됐건 간에도 뚝이 한번 터져서 물꼬가 터지면 순식간이니까 특히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괴롭죠. 그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거 약간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 여론조사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뭐 거의 붙은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조사마다 다른 결과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야당이 쭉 오는 게 주로 미디어 YTN, 리얼미터가 하는 여론조사죠. 그 리얼미터가 TBS랑도 하고 YTN이랑도 YTN 은 하는데 지난주에는 TBS하고 TBS 의뢰로 한 조사였고 오늘은 리얼미터가 YTN이랑 한 조사인데 지금 35.1 민주당, 통합당 34.0. 뭐 지난주에 TBS 리얼미터는 0.8%포인트 차이고 저기는 지금 0.5% 그렇습니다. 포인트 차이니까 붙었는데 문제는 붙은 것도 붙은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인천 30대, 40대 여성 이런 중요 지지층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아주 충성도가 네. 높은 지지층이고요. 특히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여성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굉장히 아주 그 충성도도 높고 높고요. 높은 예. 지지층인데 여기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거 위기 신호죠.
일반적으로 약간 스윙부터 뭐나 이런 그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신호가 왔고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렇죠. 저기 지금 예. 추세가 계속 그렇고 예. 총선 끝나고 100일 조금 지났는데 뭐 계속 지금 뭐 70% 가까운 지지율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윙보트라면 잠깐 상황이 안 좋으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그렇죠. 있는 근데 편인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지지를 철회해도 통합당 지지를 안 갔거든요. 그렇죠. 통합당을 많이 옮겨갔죠. 예. 옮겨갔기 때문에 저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예요. 물론 이제 갤럽 지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다르죠. 거기는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37대 25. 상당히 리얼미터랑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예. 12% 정도 민주당이 높아요. 12%포인트. 그런데 저기도 5%포인트 올랐죠. 미래통합당이. 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추세선은 비슷하다 이 네, 말씀이시죠? 추세는 예. 지금 통합당이 오르는 추세니까 양쪽 조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 왜 이렇게 다르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 방법이 좀 다르고 예. 대상이 다른데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조사예요. 면접조사.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이 조사를 하죠. 조사원이. 휴대전화를 주로 하고 집전화도 하는데 리얼미터 강은 ARS 그다음에 자동응답 조사가 많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양쪽에 다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기관들 회사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조사가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ARS로 하면 정치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나 무관심증, 정치 적극적인 관심층이 아닌 사람들의 그 여론이 빠진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요. 반대로 리얼미터는 갤럽의 여론조사가 직접 그 전화를 통해 갖고 면접 조사를 조사원들이 하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 부담스럽다. 약간 꺼려한다. 자기 속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야당이 줄어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을 해요.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양쪽 다 추세적으로 추세는 비슷한 건 추세적으로 분명한 것 통합당이 같습니다.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진다는 흐름은 뭐 똑같죠. 예. 아까 그 인사 얘기 다시 좀 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서실장도 갈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비서실장이 시차는 좀 있지만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거론되나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뭐 굉장히 그 대통령의 그런 또 성향, 그 당시 정권의 구조 이런 것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지만 아주 강할 때는 뭐 정권의 2인자일 수도 있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예. 지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권 2인자였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의 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뭐 의회 경험도 풍부하고 혹은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잘한다는 부분하고 그게 물론 다 겹칠 수도 있지만 의중을 잘한다는 부분하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부분하고 좀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네. 그래서 의중을 잘한다는 부분 때문에 양정철 이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복심이라고 이제 하면? 예. 그 참모나 기획자 예. 또 뭐 이런 그 선거기획자 이런 그 참모로서는 탁월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나 그렇죠. 뭐 청와대 비서 경험은 있지만 뭐 내각 경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측근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또 어떨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원내대표를 한 우윤근 전 의원이나 예. 지금 현직 장관 중에 김현미 장관 예. 또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사이에 신뢰도 있고 또 국정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요새 약간 부동산 예. 그 주무부서 장관이라 여론이 좀 어떨까 싶고요. 우윤근 장관 같은 경우도 좀 구설수가 있었고 전 원내대표. 예.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부총리라 또 개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서실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 뭐 일선에는 그 정책기획위원장을 한 대통령에서 정해고 성공회대 교수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정책을 잘 아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비서실장 마지막 임기를 같이 하는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그 정리도 하고 정권 재창출의 그 과정에서 그 전 정권 신임 정권의 그 연결고리도 잘 하고 이런 중책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각에는 최재성 전 의원이요.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의원 얘기가 얘기 나오는 나오죠. 건가요? 아니면 비서실장 얘기가 양쪽 다 나오고 있는 건가요? 비서실장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아주 친문 예. 뭐 핵심이니까 사선 의원 출신으로 해서 그 양쪽에 다 거론이 되죠. 그런데 의회 경험이 있으니까 정무성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대변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언론하고 기자들하고 관계도 좋고 성품이 아주 무난하죠. 그래서 국회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뭐 소통수석, 정부석 양쪽 다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건 아까 그 여론조사랑 관련해서 이제 다시 직접 또 돌아가서 여쭤보면요. 통합당이 상당히 어떤 상승세를 타면서 좀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탠스 좀 바꾸는 것 같고요. 약간 극우 세력하고는 거리도 둘라 그러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8.15 때 뭐 우파 시민단체 뭐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극우가 많죠. 극우파, 태극기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합류하지 않겠다. 기존의 스탠스랑은 좀 그렇죠. 상당히 다른. 예. 황교안 대표 시절이랑 예.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태극기 세력을 아주 우군으로 삼아서 예. 당의 큰 이렇게 그 외곽 세력으로 삼고 정치를 하다가 상당히 좀 재미를 못 봤죠. 실패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정강 정책 오늘 뭐 정강 정책 가지고서 이제 정강 정책을 가지고 뭐 끝장 토를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10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좀 알려진 것도 있죠. 5.18 민주화 운동을 정강 정책에 넣겠다. 예, 그건 굉장히 어떤 진보한. 획기적이고 예, 그다음에 예. 가장 지금 통합당이 가장 극우 내지는 민심과 동떨어지고 그리고 극우로 달려갔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5.18 폄훼 발언,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그 모독 발언, 그리고 하나가 태극기 부대와의 그 극우 세력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예. 극우 유튜버와의 공생 관계,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지점이었잖아요. 거기 가장 중요한 보수 정당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을 정강 정책에 담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예. 획기적인 변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사과하고 자기들이 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상의 사과를 했죠. 그동안 잘못된 점도 많았다. 이런 예. 굉장히 태도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공식 사과를 할 경우도 뭐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통합당이 지금 김종인 원내대표의 그 지도 아래 하여튼 중도로 돌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인기를 좀 잃어가고 있고 중도가 이쪽으로 온다는 판단하에 좀 중도 상식적인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여당이 그 지지를 잃는 틈을 타서 굉장히 통합당은 잘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야당으로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